2005년 1월 23일 새벽 4시경 한 원룸 건물 앞에 길가에 세워져 있었던 차 옆에서 한 여성이 서럽게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울고 있었던 그 여성은요, 해당 원룸에 살고 있었던 당시 23살의 정나리 씨였습니다. 정나리. 사건의 그날은요, 이 정나리 씨께서 일을 마치고 지인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총 3명이서 같이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서로 야 이제 그만 마시자, 이제 헤어지자, 집에 가자 했는데 이 정나리 씨께서 아 나 집에 가기 싫은데 좀 더 마시자, 나 진짜 집에 가기 싫은데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요, 이 정나리 씨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인이 이 차로 정나리 씨의 집 앞까지 데려다 딱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정나리 씨는 가기 싫다고, 안 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야 니네 집 다 왔어, 나리야 이제 내려 했는데 아 싫어, 나 안 내릴 거야, 나 집에 가기 싫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차 옆에서 울고 있었던 것도 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 2분이 함께였고요. 갑자기 이 정나리 씨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 지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울지 말라고 막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더 흐른 뒤에 4시 30분 정도 이제 됐을 때 집에 가기 싫다면서 평소보다 과음을 하고 우는 이 정나리 씨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지인들은. 그래서 정나리 씨의 이제 집 원룸의 현관문을 열고요, 이 정나리 씨의 집 방 안까지 바래다 줬다고 합니다. 아예 정나리 씨의 집 안까지 이 지인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너 자 갈게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정나리 씨의 집에는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2주 전부터 나리 씨와 동거를 시작했던 김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당시에 이 김 씨는요 옷을 벗고 옆에처럼 엎드린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너무 놀란 지인이 이제 나 갈게 이러면서 급하게 나리 씨의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 이 나리 씨의 원룸 방 앞쪽 방에 살고 있었던 박 씨라는 이웃분이 이상한 소음을 듣게 됩니다. 지인이 가고 10분 뒤에 야이씨 삐삐삐삐 하면서 뺨을 탁 치는 소리, 그리고 아 이러면서 여자가 막 우는 소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쿵쿵하는 소리, 몸싸움이 일어난 듯한 소리라든지, 그리고 여자가 살려주세요 하는 앞지르는 소리. 이때는 1월달 겨울이었고 일요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소리를 들은 건 박씨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나리 씨의 원룸집 근방에 살고 있었던 앞집, 옆집, 뒷집 이런 이웃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 소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 명이. 새벽에 일어난 일을 이 이웃들은요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가 다투는 듯한 이 알 수 없는 소음은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심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112에 내가 신고를 할까? 라고 고민을 한 이유까지 있었어요. 옆방에서 들었을 때 너무 심하니까 어떡해? 내가 대신 신고할까? 하지만 모두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신고했겠지, 뭐 저렇게 싸우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에 그 누구도 신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웃들이 들었다는 2시간가량의 알 수 없는 싸우는 소음의 정체는 뭘까요? 그날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이 나리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 며칠째 출근도 하지 않았고요. 휴대전화의 전원도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인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연락 없이 안 나올 리가 아닌데. 그래서 바로 이 지인이 나리 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집 안은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때 이 나리 씨의 이제 지인분이 이웃들한테 이제 사건의 그날 싸우는 그 소리가 몇 시간째 들렸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지인이. 이 나리 씨와 동거남 김 씨와의 관계는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 김 씨가요, 집착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이 나리 씨가 얼굴도 가끔씩 맞아가지고 멍들어서 오기까지 했었대요. 아무래도 이 김 씨가 좀 데이트 폭행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지인들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리 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지 5일째가 되던 날, 이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요,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그리고 은행의 거래 내역, 그리고 병원의 진료 기록, 뭐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리 씨가 살아 계시다면은 당연히 나타나야 할 어떠한 흔적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살인사건인 것 같다. 생활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나타날 수가 없는데, 만약 자살을 한 거라고 해도요, 뭐 만약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시신이 뜰 것이고, 목을 매거나 했어도 발견이 됐을 거예요. 이 사망자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간 다음에 자살을 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자기 시신 위에다 흙을 덮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자살을 해도 시신은 나오게 되는데, 시신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생활 반응도 없으니까 이건 100% 살인사건이다. 경찰은요, 이 실종 신고를 받은 지 3일 만에 이 동거남 김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정나리 씨는요,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빚지거나 돈 빌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남자 관계, 뭐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건 당일 원룸에 나리 씨가 들어간 거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나리 씨가 원룸을 나오는 걸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거남 김 씨는요, 실종 당일 원룸에서 나리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웃들이 들었다는 싸움 소리의 당사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정말 경찰들이 딱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용의자가 김 씨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경찰들이 이 용의자 김 씨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있던 그 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욕하는 소리도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날 정나리 씨랑 싸운 거 아니에요? 그날 무슨 일 있었죠? 당신이 정나리 씨 죽였죠. 이에 김 씨는요, 형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날 정나리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 싸움 소리 저희가 있던 방에서 난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요. 그냥 밖에서 있다가 새벽 2시 40분쯤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오전 11시였어요. 내내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냥 11시였고 그때는 나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딱 가보니까 그냥 구토 흔적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딴에는
나리가 외박했거나 아니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구나. 와, 열받는다. 아, 그냥 헤어지자.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바로 제 짐을 챙겨갖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싸움 소리 저희 방에서 난 거 아닙니다. 2시간 동안 계속된 욕설과 폭행, 다툼 소리를 들었다는 이 이웃들, 동거녀인 나리씨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잠만 잤다는 김씨. 진실은 뭘까요? 당시 수사기관은요, 이 김씨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분명히 이 김씨가 나리씨를 죽였다라고 생각해서 이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요. 1심 재판부는요, 살인 대신 우발적인 상해 치사만 인정을 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죠, 1심에서는. 그런데 2심에서는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이웃들이 들었다는 이 다툼 소리가 나리씨의 방에서 들려왔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요,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다 라고 이제 김씨의 손을 마지막까지 들어줬는데요. 그래요, 김씨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게 뭐 억울함이 풀렸다 칩시다. 그렇다면 증발하듯이 사라진 이 정나리씨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재판이 끝난 뒤에 경찰, 검찰 모두 이 정나리씨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시신이 있으면 뭐 재수사라도 하겠는데 뭐 시신도 없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났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해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도대체 뭐가 결론이 났다라는 걸까요? 아니, 김씨의 재판이 결론이 난 거지 이 사건이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시신이 있으면 계속 수사를 할 텐데 없어서 못한다 라는 이 말이 저는 좀 너무 무책임하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경찰들이 시신을 찾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게, 진범을 잡을 수 있게, 고인분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재판부의 결과 김씨의 무죄로 김씨의 억울한 사건이 풀린 거지 이 사건은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정나리씨의 가족들한테 시신 없으니 못한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정나리씨의 시신을 찾아오세요. 그럼 조사 계속 해줄게요. 그럼 뭐하러 경찰이 있습니까? 시신을 다 찾고 파헤칠 정도면은 그냥 이 가족들이 다 해결하지. 그러기가 힘드니까 경찰의 힘을 빌리는 거고 검찰의 힘을 빌리는 건데. 정나리씨가 집에 귀가를 했을 때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동거남 김씨뿐이었습니다. 이 김씨는요, 주변 이웃들이 잠에서 깰 만큼 큰 소리로 30분이나 울면서 집에 들어온 이 정나리씨를 아예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요, 그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사건의 그날 정나리씨께서 집에 가기 싫다고 우니까 지인이 정나리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바래다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집안에 분명히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김씨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목격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은요,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각자의 방에서 그냥 귀로 들은 청취예요. 이웃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동거남 김씨가 나리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건 현장인 나리씨의 집안에는요, 혈흔이라든지 뭐 어떠한 단서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시간 동안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정말
이 정나리 씨의 원룸 안에서 난 거라면 뭔가 흔적이 무조건 있겠죠. 처음에 이 경찰들이요, 실종 신고를 딱 받고 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정나리 씨의 집을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정나리 씨의 집은요, 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대요. 새벽에 그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방도 깨끗했고요, 담배 재떨이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욕실 역시도 동거하고 있었던 이 남녀가 같이 사용하던 곳이다 라고 하기에는 청소를 해두고 나간 듯 이 세면대와 변기 배수구까지 모두 깨끗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리 씨는요,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종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술 취해서 들어오셨어. 울면서. 그러고 실종이 됐는데 그 사람의 방이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담배 재떨이 이런 것까지 다 깨끗하게, 욕실도 깨끗하게, 주방 역시도요 전반적으로 깨끗했고 밥솥 안에 밥만 좀 오래돼가지고 말라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집안의 생활 패턴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이상하리만큼 깔끔했던 거예요. 제일 이상했던 거는요, 안방의 장롱에서 발견된 이불입니다. 이 경찰들이 우연히 서랍들을 막 뒤지면서 어느 장롱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이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이제 이 담당 형사가 이렇게 만졌는데 눅눅했대요. 마치 방금 세탁기를 딱 돌리고 아직 이불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처럼 장롱에다가 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렇다면은 5일 정도가 지났을 때 방문을 한 거였는데 이게 정말 세탁한 지 얼마 안 돼서 눅눅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 사이에 이 집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이불을 갑자기 세탁한 어떠한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나리 씨께서 실종 전날 입었던 옷, 그리고 들고 나간 가방 이외에는 기증품이나 여벌옷도 뭐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뒤져가지고 챙겨나간 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만취한 남녀가 새벽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 곳이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깨끗하고 뭔가 이상한 거죠. 이에 이 나리 씨의 집 안으로 과학수사팀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나리 씨의 집을 샅샅이 수색을 한 결과 집의 화장실 배수구에서 김 씨의 유전자만 검출이 됐습니다. 정작 집주인인 이 나리 씨의 유전자는 검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건의 그날 다툼 소리와 함께 구토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웃 주민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 역시도요, 이제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할 때 오전 11시쯤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딱 가보니까 구토 흔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리 씨의 유전자는 안 나온 거예요. 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막 토한 흔적이 있길래 화장실에 다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수사팀의 기록에 따르면 침대 위의 이불과 방문 유리에서 각각 지름 1mm가량의 나리 씨의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1mm. 그러니까 정말 소량의 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거남 김 씨의 신발 바닥에서는요, 아주 조그마한 김 씨와 나리 씨의 혼합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요, 방 안의 혈흔이 폭행의 흔적이고 김 씨의 신발에서 나온 혼합 혈흔이 사체 유기의 증거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을 때린 거예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요, 이 방 안의 혈흔이 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사체를 훼손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량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 나리 씨를 살해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mm 너무 적다. 김씨의 그 신발 바닥에서 나온 것도 너무 소량 아니냐. 이걸로 어떻게 살해하고 유기했다라고까지 판단을 할 수 있겠냐.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겠죠. 김씨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요, 나리씨가 실종된 날인 23일, 이때 김씨는요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경에 나리씨에게 2차례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김씨가.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아이씨, 정나리한테 전화도 안 와. 술 마신다는데 야, 걔가 혼자 마시겠냐? 다른 남자하고 먹겠지? 하면서 몹시 화를 냈었대요. 아씨, 짜증나.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어, 이 기집애는? 그래서 2시 40분경에요 이 김씨는 친구들한테 간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대요. 집을 막 화를 내더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나리씨가 귀가를 했을 때는 우는 소리, 들어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김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돼서 김씨는 잠에서 깼고 나리씨가 없으니까 외박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겠다라고 해서 짐을 챙겨 오후 4시경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갔다는 게 이제 김씨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억울하다. 그리고요 4시경에 이제 자기 집으로 딱 갔잖아요. 2시간 후인 6시경에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803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나리씨가 11시에 자기가 일어났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4시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안 만날란다 하고 자기 집에 갔대요. 그리고 2시간 후에 803 드라이브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때 같이 간 친구들을 공범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다 불러갖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술을 하기로는요 23일날 같이 술 마실 때 이때 김씨는 나리씨가 전화 한 통 없다고 막 열을 내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나리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 김씨가 되게 대수롭지 않게 전날 23일날의 이제 그런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803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 점이 조금 이상했대요. 23일 새벽까지만 해도 되게 예민하게 화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자고 그 당일날 오후가 됐을 때는 똑같이 연락 안 되는데 너무 조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다. 거기에다가 이 김씨는요 새벽 6시에서 7시쯤부터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803 드라이브 가자 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야 너 미쳤냐 무슨 새벽부터 뭐 드라이브냐고 뭐 갑자기 803에 가자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김씨는요 그 후로도 3-4번 전화가 계속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803 드라이브 가자고 새벽 6시 7시부터 그래서 오후 6시에 803을 간 거였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김씨는요 분명히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사건의 그날 오전 11시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났고 오후 뭐 이제 3시쯤에 친구에게 803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했었다. 그래서 나는 4시쯤에 짐을 챙겨서 나왔다. 그리고 6시쯤에 만나서 803 갔다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이야기는요 새벽 6시, 7시부터 이 김씨가 803 가자고 전화를 막 해대기 시작했다. 이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김씨는요 새벽 6시, 7시까지도 잠을 자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그런데요 이 친구분이 받았다는 새벽의 전화는요 이 김씨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달랐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김씨는 2개의 핸드폰 혹은 2개의 전화번호를 쓰고 있었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 통화 수발신 내역 뽑아보면 되잖아. 그럼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이 친구의 통화 내역을 싹 뽑아봤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지. 그런데 그 통화 기록에는요, 오전에 이 친구가 받았다는 이 김씨의 전화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시, 7시에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새벽 6시에서 7시에 803 드라이브를 가자 라고 하는 김씨의 전화를 받았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강력하게. 근데 왜 기록은 없는 걸까? 경찰 조사 결과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친구가 여기 이씨예요. 이씨 친구의 통신 기록에는요, 이 친구가 직접 전화를 건 발신 내역만 기록이 되고요, 김씨에게서 받은 수신 내역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가요, 11시 이전에 다른 번호로 이 이씨한테 전화를 했다면은 그 내용은요, 이제 친구와 김씨의 통화 내역 어디에도 통화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은요, 모든 통신사가 공통적인 거래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더 쉽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씨가 한 번은 본인 전화, 다른 한 통은 다른 전화번호로 이제 했잖아요. 하지만 이동통신사는요, 발신 내역만 관리하기에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통신 수사는 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경찰들은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 김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김씨도 동의했어요. 나도 억울합니다. 그거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김씨가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예정된 딱 그날에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처 없이 시간만 흘러서 5년이 흘렀을 때 2010년 3월경 여권 만료로 중국에서 귀국한 김씨는요, 변호사 몇 명을 딱 선임을 해가지고 재판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 배심 재판부는요, 이 김씨한테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고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중에 중국으로 출국한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요, 이런 김씨의 행동이 아무리 수상해도 그게 나리씨의 사망이나 사체 유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건 당일 이웃들이 들었다는 싸움 소리는 뭐였던 걸까요? 실제로 당시 나리씨가 살던 원룸은요,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요, 옆집에서 다 들렸고요, 창문 밖의 소리도 잘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방음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CCTV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비추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요, 이웃들이 들었다는 싸움 소리가 진짜 정나리 씨의 방 안에서 들려온 거 맞습니까? 이거 뭐 사람들의 말뿐이지 않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진짜 정나리 씨의 방에서 들려왔다는?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요, 아니 싸움 소리가 새벽에 났는데 아니 그거를 그 집에 문 열고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직접 그 집에 문을 열고 확인한 거 아니니까 증거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싸움 소리가 나는 대로 가가지고 똑똑 거려갖고 문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그냥 들은 거밖에 없으니까 증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범인을 찾냐. 이에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던 이 김씨는요, 한 인터뷰에서 정나리 씨의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찮게 경찰서 불려가면서 고생했는지 압니까? 나도 그 여자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찾으면 욕 좀 하게. 그리고 중국에 간 것도 아버지가 중국에 가서 일이나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냥 중국에 갔던 거예요. 수사를 피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리 씨의 행방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개입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중국은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나리 씨와 동거남 김 씨는요, 2004년 12월 처음 알게 된 뒤에 약 2달가량 교제를 했고요. 약 2주 정도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나리 씨의 죽음에 대해 이제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원이 김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 씨가 원룸에서 피해자 정나리 씨를 살해하거나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정나리 씨가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바로 집을 나간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정나리 씨가 집을 나갔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또 새벽이었으니까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간 정나리 씨가 제3자에 의해서 어떠한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 정나리 씨의 어머니께서는요, 딸의 실종 소식을 딱 듣자마자 바로 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머니의 눈에 비친 이 딸의 방은요, 이상하리만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고 침대 한쪽이 깨져 있었대요. 그리고 이 방의 창문을 누군가가 빡빡 닦아놓은 흔적, 그리고 그 옆에 한 방울의 조그마한 핏자국, 거기에다가 베란다 구석에 놓여져 있었던 세제들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눅눅하게 방금 세탁하고 마르기 전에 넣어놓은 듯한 이불도 보셨어요. 이때 어머니도. 하지만 문제는 이 어머니는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걸 확인을 하신 거고요. 정작 경찰들이 5일 뒤에 현장 검증을 할 때는 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셨던 거는 다 패스가 된 겁니다. 2심의 재판부에서는요, 이 장롱 속 이 눅눅한 이불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도 없고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 소량이지 않냐, 이것이 이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라고 해서 무죄.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아니 재판부 너무 혈흔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문제의 원룸 안에서 목이 졸려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면 피가 안 튀어요. 피가 안 튄 상태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피가 안 튀었으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게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이 졸려 사망했다면, 익사를 한 거라면, 뭐 혹은 또 다른 사망 이유라면 피가 안 튀고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심 재판부에서는요, 나리 씨가 집에 왔다가 바로 그냥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집에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한 흔적이 없으니까. 나리 씨가 자기 발로 원룸을 나간 모습이 없어요, CCTV에. 하지만 이 김 씨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시신을 옮기는 것 또한 찍혀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는 제대로 비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안, 그리고 김씨의 차, 그 어디에서도 나리씨의 뼈 조각이나 혈흔, 살덩이 같은 것도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전 11시쯤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나리한테 부재중 전화가 한 8통 정도 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재중 표시는요, 발신자, 수신자 모두한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냥 김씨의 말일 뿐인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나리씨가 정말 원룸에서 나온 뒤에 갑작스럽게 제3자에 의해 납치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을 은폐하는 일은 초범일 경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면식범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김씨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과 없는 김씨가 시신을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한다? 다소 무리가 있다. 이거는 제3자, 제3의 용의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씨의 이제 범행 가능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정나리씨의 사건 당일 하루 행적에도 포커스를 맞췄어야 했다고. 너무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거에 너무 맞춰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정나리씨는요, 김씨와 동거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는 한 4년간 연애를 했던 사이였대요. 그런데 이 나리씨께서 남자친구와 사귀는 도중에 이 김씨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전 남친과 헤어지자마자 이제 이 김씨와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김씨와 사귀면서도 약간 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몇 번 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김씨와 만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게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측인데, 이 김씨의 말, 정나리씨가 들어왔다 나갔다 라는 이 말을 사실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리씨가 나가면서 이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이게 또 전에 이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앞에서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김씨와는 2달 정도 만났을 때였으니까 전 남친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음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집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간 거지. 그리고 이때 전 남친이 생각났을 가능성, 그래서 바로 전 남친에게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날 이 나리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기록은 없었어요. 경찰에서는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시신을 찾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나리씨의 가족들은요, 대구 검찰청에 가가지고 사건 기록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절당했어요. 경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건 기록 조회를 해보겠다,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가 종결이 됐다는 건지, 아직 실종된 사람을 찾지도 못했는데 뭐가 종결이 됐다는 걸까요? 사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경찰, 검찰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건의 모든 조사와 이 사건의 실마리는요, 이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다 찾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당신이 수사의 단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세요. 그럼 재수사를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14년 하고도 더 긴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이 정나리 씨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이며 나리 씨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살고 있던 원룸에 들어간 뒤에 감쪽같이 사라진 한 여성. 그래서 오늘은 정나리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